상당히 창피한데 이거. 안녕하세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코페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밖에 나온 김에 그냥 걸어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촬영이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쳐다보는 것도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중국이 남들 눈치 보는 거는 확실히 덜 하거든요, 한국보다. 아마 이거는 이제 중국이 특이하다고 볼 것보다는 한국이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 화교의 언어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아주 충격적인 일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중국 칭다오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드디어 이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어요. 근데 그 모양새가 썩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김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김 사려고 한국 슈퍼를 갔거든요. 김을 고르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아이, 초등학생 여자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작은 목소리, 하지만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엄마 저 차코페페다, 저거 차코페페다,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저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아니고 저거 차코페페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렇게 손등을 때리면서 조용히 해! 그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가서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국 화교들의 언어하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늘 그렇듯이 제가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해서 제가 아는 부분하고 느끼는 부분을 공유를 하는 것이지,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화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대, 정확하게는 이제 2세대나 2.5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부터는 대만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각이라고 할까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기서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대만에 계신 일부 분들은 좀 반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대만도 그 다음에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서로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금 교육이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본인은 중국 산동성에서 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거든요. 집에서 쓰는 말도 산동의 문화와 언어를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학비 부담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대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학교 교육 없이 그냥 생활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회성 부분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랑 같이 반세기 넘게 살아왔던 분들이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연복 셰프 같은 분들이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공도 많이 세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화교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샘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 화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과정 안에 한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중국과 함께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그 한국식 중화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 정통 중화 요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국 요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와서 진짜 다양한 지역의 중국 요리를 많이 먹어봤고요. 싼 것도 먹어보고 비싼 것도 먹어보고 뭐 먹어볼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먹다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만든 중화 요리가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잘 만든 한국식 중화 요리를 먹으면은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공부 很深. 저기 做菜有好功夫, 好功夫. 뭐냐면은 이제 공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몸을 쓰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생기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처럼 그功夫가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중국에 와서 중국의 요리들을 먹어봤더니 그功夫가 대단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저는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그런 한국식 중화 요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功夫가 오히려 중국에 있는 중국 요리사들功夫보다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 칼질하는 것부터 그 웍 돌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功夫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문화가 뭐 하나를 딱 잡아버리면은요 끝까지 파버립니다. 우리나라 문화가요. 그게 좀 일본의 장인정신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그러면 중국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단순무식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욕할 때 까오리빵스라고 그래요. 그 까오리가 이제 고려, 우리 저 땅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빵즈는 몽둥이, 그러니까 무식하다 이거죠. 무식하게 막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뭘 한 번 하면은요 끝까지 파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가지고선 어느 순간 우리가 중국을 넘어섰다라고 인지를 해버려요,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왜냐면 중국에서 고민도 하지 않은 걸 끝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산 칠정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폐에 그 1000원짜리 이황 선생 있고 그런 게 다 그런 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그건 몇백 년 전에 이미 끝나버리는 학문이라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여긴 또 간단하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넓게 하고 팩트럼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는 반면에 하나하나의 정교함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功夫라고 할까, 깊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국 화교들의 중국 요리를 먹으면서 느꼈어요. 이게 보통 요리가 아닙니다. 그 현지에서 먹힐까인가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현복 셰프가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이현복 셰프도 중국에서 좀 건강한 맛을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바로바로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화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저희가 다양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 같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중국은 시장, 마케팅, 생산, 유통을 담당을 하고, 한국은 그 밸류체인에서 R&D를 담당하기만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R&D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이제 한국 화교들이 살아오는 걸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한국 화교들이 한국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국식 게임의 룰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출장 갔다가 아주 소중한 체험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천성, 스촨 정두라는 데 있어요. 정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칭다오로 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 목요일이었나? 그 밤 원래 8시쯤 이륙을 하는 비행기인데요. 그게 11시가 되도록 이륙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착륙 공항에 공항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알았는데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한 12시쯤 떠가지고 칭다오 도착하니까 한 새벽 거의 3시가 돼가더라고요. 그런데 칭다오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칭다오 공항의 그 활주로에 결빙이 심해가지고 착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위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그 옆에 그 옌타의 펑라이지창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도착하니까 한 4시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집에까지는 가야겠고. 근데 뭐 항공사에서는 호텔을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다음날 일이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택시 기사를 잡았어요, 공항에서. 택시 기사가 칭다오까지 가려면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800원을 달라고 그래요. 저기 중국 돈으로 800위안. 그래서 제가 뭐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가자 갔는데 고속도로가 막혀 있더라고요. 결빙이 심하니까. 그래서 어디서 잠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가 도시가 가깝냐? 그러니까 옌타이하고 펑라이 딱 가운데랍니다. 그 공항이. 택시기사한테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펑라이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럼 펑라이로 가자. 당신이 거기 좀 더 잘할 테니 거기 뭐 가까운 숙소 하나 잡아줘라.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펑라이로 가는데요. 새벽 4시가 넘었잖아요. 진짜 도로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평원위에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중국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택시 운전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 기사하고 자꾸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비위도 좀 맞춰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는데, 이 기사 말투가 너무 귀에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저기 계속 산동성에 살았냐. 그렇답니다. 펑라이 사람이라. 근데 이 말투가 몰라요. 한국 화교 분들도 1세대 분들은 말투가 조금 다양하긴 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 감사하게 여겼던 어떤 그 한국의 화교 1세대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피곤하고 막 정신은 없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있었고 다음날 거기서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결국 고속철을 타고선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가는 길 내내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땅만 있었습니다. 산도 없어요. 그때 제가 또 하나 뭉클했던 게 한국 화교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중국을 대표해야 되는 상황이 됐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중국은요 너무 크고 복잡해서 중국 사람도 다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그거 알 거 뭡니까? 그때 예전에 92년도 수교 전에는요 한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걸 아는 방법은요 대만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만도 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던 화교들이 대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거의 절대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다양한 뭐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을 좀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조선족들도 들어오고 다른 또 중국 사람들 한족들,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이죠. 또 이제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때 아무튼 그 창밖을 보는데 야 정말 쉽지 않았겠다. 사실상 뭐 농촌이나 다름이 없어요. 한국에 없는 그런 농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외국에 나와가지고 중국 전체를 대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겠구나. 그것도 좀 쉽지 않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동 중에 찍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진짜 50년, 60년 넘게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해왔던 한국의 화교들에게 그러한 좀 사정이 있었고, 어떤 뭐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겠구나 하고 한 번 정도 생각하시는 기회만 가지셔도 영상을 준비한 저로서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